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와 절차 중에서 두 번째 탐구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연구 태도 배웠었죠? 이제 실전이에요. 사실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작년 같은 경우는 2학기로 미루고 2학기 때 학생들이 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게 쉽지 않았겠죠.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하고 넘어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일단 1학기 때 먼저 좀 자세하게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는 비상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복습할게요. 우리 연구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연구 태도. 연구 태도 네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객관적인 태도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편견, 또 선입견, 또 자신의 이해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객관적인 태도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객관적인 태도로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곡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개방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 또 상대방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또 사물 또는 현상의 이면, 새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태도를 개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개방적인 태도를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만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려 이렇게. 그렇다 보면 학문적 발전이 일어날 수 없겠죠. 상대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맥락이 있더라. 역사적인 맥락, 지리적인 맥락, 이런 환경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어떤 문화가 우수하고 어떤 문화가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대주의적인 태도였죠. 성찰적인 태도는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연구 주제를 선정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나는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나, 나는 개방적이지 않았나, 나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나, 어, 나는 상대방을 갖다가 존중하지는 않았었나, 윤리는 똑바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세심하게 반복하고 이거 말고 다른 뜻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결과를 이렇게만 보여주는 대로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 이것이 성찰적인 태도죠. 자, 연구 윤리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연구 윤리가 있었죠. 연구 대상자는 누구죠?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죠. 요즘에는 동물 복지 이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대상으로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동물 복지를 얘기하는 시절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서 추후에 이 사람이 이 연구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 주제라고 하는 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연구 결과를 왜곡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 중에서 양적 연구 절차만 배울 거예요. 질적 연구까지 갈래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1시간 분량이 넘더라고요. 양적 연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어요. 양적 연구에 대해서. 양적 연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계량화하고요, 수량화해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인과관계를 법칙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양적 연구였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연구 문제를 인식해요. 나 이거 궁금하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 그다음에 가설을 설정하죠.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잠정적 결론이라 그래요. 음, 음. A가 높을수록 B가 높아질 거야. 아니야. A가 높을수록 B가 낮아질 거야. 이런 관계를 가설을 설정하죠.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질문지법을 사용할까? 에이, 그래도 실험을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계획된 데에 계획대로 자료를 수집해요.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죠. 자, 그랬더니 A가 높을수록 B가 높더라. 가설을 어떻게 한다? 인용한다. 그죠? A가 높았는데 B가 높지 않더라. 요걸 가설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각한다, 가설을.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증명한다라고 해서 요 방식 거꾸로 올라간다. 그래서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했죠. 뭐가요? 양적 연구가. 양적 연구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실증적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연구는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연구 문제 인식이요.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궁금한 거 많죠? 왜 한국은 방역을 잘할 수 있었는가? 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젊은 사람들은 잘 외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죠.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 격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경제적인 것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좋아질 리가 없죠. 얼마큼 나빠졌는지, 이제 이렇게 연구 주제를 선정하죠. 자, 그 연구 주제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것은 주로, 뭐랄까요, 문헌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개인의 사유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그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검증한다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신학적인 주제, 신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 현상의 주제가 될 수 없죠. 뭐 죽음은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회과학의 연구의 주제로서 적절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은 철학의 주제인 것이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미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파트에서 해당이 되는 문제지 사회과학적인 주제는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요 부분입니다. 가설 설정이요.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라고 불러요. 잠정적이다.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가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설이냐면 뭐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이다. 뭐 밥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당연한 것은 가설로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주제 자체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애매모호한 것들. 어, 정말로 어, 부모와 자식 간에 카톡을 보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이걸 뭐라 불렀어? 종속변인. 이걸 뭐라 불렀어요? 우리 독립변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친밀한 관계일까? 이렇게 두 가지 변인의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은 아까 가설에서 얘기했던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쵸? 상호 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측정 가능한 용어로
재정의 다시 정의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100% 빵빵빵.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다시 말하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측정할 수 있는가? 상호작용은 무엇을 갖고 측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측정 가능한 걸로 다시 설명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자 우리는 그것을 연구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주로 질문지법과 실험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죠. 자, 그러고 나면은 그 자료 수집된 것을 수집하고 실제로 분석해서 그럼 이제 SPSS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게 돼요. 뭐 쉽게는 엑셀 이런 거 갖고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뭐 웬만큼 쓸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제 SPSS 뭐 저랑 같이 활용했던 학생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선 자료를 분석하죠. 요거는 어 인과관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상관관계가 있다. y는 ax 플러스 b인데 x만으로 다시 말해서 공부 시간만으로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설명하기는 한 80% 정도까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나머지 20%는 다른 것을 통해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도록 자료 분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검증하는 거죠.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설과 같게 나오게 되면 수용, 우리 인용한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다.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하게 돼. 그러면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0명 대상으로 했지만 이 정도 인원으로서 측정해 보았을 때 99%가 이 가설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마찬가지 되고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마찬가지고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단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샘플 한번 볼게요. 자녀와의 관계가 고령 은퇴자 삶에 미치는 영향이네요.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뭐예요? 자녀와의 관계, 종속변인이 뭐예요? 고령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인식을 했어요. 사회적 관계망들이 궁금했다. 은퇴 후에 그리고 특히 자녀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웠네요. 어떻게 해요? 자,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할수록 고령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고령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자, 이렇게 잘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자녀와의 관계 수준이 높은 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망을 친구, 직장 동료, 과거, 부부, 자녀로 특정하고 자녀의 관계 수준은 월간 기준으로 전화나 방문 횟수 등과 같은 소통 횟수 및 상대방에 대한 호의 정도로 계량한다라고 무엇을 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교과서 40페이지에 있으니까 40페이지 보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직업을 가졌던 65세 이상의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연구 방법을 써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뭐에 해당이 돼요? 질문지법. 그쵸? 자, 그리고 그것은 5점 만점의 척도로 파악한다. 자료 수집했어. 50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성실하게 응한 450개를 회수해서 해봤더니 삶의 만족도 측정값이 이것은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것이 평균 이상인 고령 은퇴자는 사회적 관계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이 측정값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았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사람보다 측정값이 더 높다는 얘기죠. 자녀의 소통 횟수 및 호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측정값이 높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네요. 자,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해 봅시다. 자, 고령 은퇴자가
다양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수록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자녀와 은퇴자의 관계가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자, 과제 봅시다. 과제 일은 언제나 뭐예요? 노트. 자, 노트 여러분들 뭐죠? 필기 가지고 사진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노트만 하세요. 왜냐면 오늘 숙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자, 가부터 막까지 보시고요. 양적 연구 절차에 따라서 가부터 나까지를 나열해 보세요. 예. 그게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죠. 과제 2번. 자, 과제 3번은 양적 연구 계획서 작성이에요. 연구 주제, 가설 설정, 연구 설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학창 시절 또는 시절 또는 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험들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봤던 거의 반복이요. 연구 문제 의식 진짜 여러분들 궁금한 걸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두 가지 관계로서 표현하시고요. 연구 설계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까지 정도 하시면 돼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금요일 날 다시 질적 연구를 하고 가치 중립에 대해서 배우고 그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화상이든 카톡이든 두 번째 질적 연구에 대한 또는 앞에서 했던 양적 연구에 대한 피드백과 질문에 응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번 온라인 스쿨 기간 동안에 요 1단원의 연구 계획서 작성까지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